바이오의약품학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바이오의약품의 대표적인 예인 제조업 단백질의 제조와 정제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제조업 단백질을 포함한 바이오의약품의 안정화와 제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단백질과 단위클론 항체가 이제 바이오의약품의 대표적인 의약품이죠. 배웠듯이 유전공학들이 기술이 또 나날이 발전하고 또 많은 기기들이 발전됨에 따라서 다양한 생산 방법들이 개발되고 그로 인해서 단백질 기반의 의약품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단백질의 의약품들의 필수 특성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효능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효능뿐만 아니라 안정성, 그러니까 독성뿐만 아니라 독성을 대표하는 부분의 하나인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의 최소화가 하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러한 단백질 의약품들의 장기간 안정성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장기간 안정성이 정말로 중요한 이슈인 것이 시중에 유통되는 많은 약들은 이미 이제 제형들이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태블릿이라든지 어떤 정형태라든지 이런 형태들은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합성신약의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의약품 대표적인 하나가 코로나19 때 맞았던 백신을 예로 들면 대부분 다 액상 제형이었죠. 액상 제형의 단점은 안정성 유지의 기간이 굉장히 짧아서 투여에는 좋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텀이 짧기 때문에 부스팅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몇 번에 걸쳐서 맞았고 그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것이죠. 거기에 관련된 게 바로 안정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은 아무래도 많은 이런 기술과 기기들이 잘 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단기간에 약물을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은 되게 미지의 국가 같은 곳은 이런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약물을 수급받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 안정성 유지하는 약품이 있다면 미리 받아서 오랫동안 보존한 후에 필요할 때 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짧은 반경기를 갖는 치료용 단백질 포함한 여러 가지 바이오 의약품들, 생체 제재를 이용한 의약품들을 장기간 동안 안정하는 것은 결국 이 바이오 의약품 분야의 가장 큰 과제이자 숙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단백질의 안정성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구조의 물리적 안정성을 하나 들 수가 있고요. 아미노산 잔기 혹은 펩타이드 골격 같은 화학적인 안정성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의 안정성이 보호되지 않았을 때에 대부분 안정성의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항체 생성입니다. 구조가 바뀐다.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곧 구조가 바뀌어서 기능이 바뀐다. 이러면 본래 사용하려고 했던 목적에 따라서 외부 물질로 인식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항체 생성이 가능해진다. 결국에는 면역 원성이 해당이 된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백질 안정성을 이 물리적인 안정성과 화학적인 안정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챕터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요. 챕터 첫 번째는 단백질의 안정성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고, 이제 안정성을 알아봤으니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어떤 제형과 첨가제를 이용해서 이 안정성을 상승시킬 수 있느냐, 극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백질의 안정성에 관련된 것이고요. 단백질의 안정성은 크게 물리적, 그 다음에 화학적 안정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구조적 안정성과 화학적 안정성 이렇게 크게 나눌 수도 있지만
이렇게 크게 나누지 않더라도 각각이 매우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적 안정성입니다. 너무 기본적인 것이죠. 결국 구조가 기능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단백질의 구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들은 물론 항체나 효소나 호르몬, 성장인자 이런 것들은 다 바이오의약품 2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인데 대부분 이런 단백질은 구조인데도 그 3차원이면서 되게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펩타이드들, 아미노산에서 만들어지는 2차 구조들, 그리고 아미노산이 갖고 있는 특정 전하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뇌차지, 단백질의 뇌차지가 다양한 전하를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구조를 형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학적 결합이 뭐죠? 다이설파이드 본드입니다. 결국 이런 다이설파이드 본드가 단백질의 구조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크게 봤을 때 이런 화학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이런 일렉트로스테릭 같은 인터랙션이 구조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구조가 조금이라도 무너지면 결국 기능과 관련된다고 볼 수가 있고, 기능은 곧 활성이면서 활성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성질이 다르게지기 때문에 때로는 응집현상 혹은 침전현상이 발생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외부 물질,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생체 내에서는 어떻게 돼요? 면역 원성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구조 안정성을 같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반 생물이나 생화학 같은 것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단백질은 구조가 너무 중요한데 맨 처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미노액시드 같은 여러 가지가 존재해서 짧은 폴리펩타이드 체인을 만들 수 있는 수혜를 가지고 있을 때 2차 구조고요. 1차를 말하는 것이고, 2차 구조는 대표적인 두 가지 유닛이 존재하죠. 이 알파 헬릭스 구조 형체, 그러니까 나선 형태가 될 것이고, 조금 더 정교하고 복잡한 형태가 베타쉿 병풍 구조라고, 배럴 구조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보통 구조를 이루는 데 있어서 수소 결합이 주요 인자로 관여가 되고요. 이제 이런 알파 헬릭스와 베타 쉿이 이렇게 유닛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관여했을 때 다양한 소스성 코어, 그러니까 마이셀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마이셀이 이렇게 카본 체인들이 소스성을 갖고 있어서 자기들끼리 안으로 뭉치잖아요. 이런 형태가 소스성 형태가 되고, 대부분 이 안쪽은 소스성이 형성이 되겠죠. 이런 소스성 코어 플러스 이제 정전기적 상호작용, 수소결합,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이설파이드 본드 같은 암화와 결합의 조합에 있어서 기본적인 3차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이런 3차 구조들의 유닛들이 모여서 궁극적인 4차 구조가 형성이 되고, 대표적인 예가 이런 항체 안티바디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티바디 구조는 많이 봤죠. 안티바디 구조에는 뭐 헤비 체인, 라이트 체인, FC 리전, 뭐 여러 가지 서브 유닛들이 모여서 기능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안티바디가 대표적인 단백질의 4차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 안정성을 논하는 데 있어서 단백질의 구조를 다시 한번 봤고요. 이런 구조적 안정성이 깨지는 어긋나는 메커니즘은 크게 네 가지라고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pH 변화입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하겠지만 pH가 변하게 되면 당연히 정전기적 상호작용이 영향을 받겠죠. 아미노액시드에 다양한 장기가 존재하니까 그런 장기의 물리적인 성질이 바뀌게 됨으로써 전하가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수소결합도 바뀌게 되고요. 또 이온 강도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고, 이런 계면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공기와 액체, 그러니까 기체와 액체 혹은 고체와 액체 같은 부분에도 영향을 받고요. 또 카오트로프나 아니면 유기용매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고요. 결국에
이러한 인자들에 의해서 구조적 안정성이 깨지게 되면 예를 들면 디내추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얽히고 섞였던 것들이 풀리게 되고, 이 풀리게 되면 노출된 소수성 장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소수성 장기들이 다시 붙으면서 이 친구들은 다시 자기들끼리 뭉치는 걸 좋아하잖아요. 엔트로피적으로 주변이 다 물이 대부분일 것이고 친수성이 많을 거니까 다시 한번 응집체를 형성하게 되고, 이런 응집체 CD 형성이 되면서 또 다른 어그리게이트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얘가 이렇게 대표적인 예인데요. 잘 접힘이 돼 있는 단백질이 특정 현상에 의해서 미스폴드가 되고 디내처레이션이 되겠죠. 이러한 현상에서 노출되는 빈도수가 또 환경이 달라지게 되고 내부적으로 소수성을 다시 한번 응집하는 현상을 보여서 여러 개의 어그리게이트가 형성이 되는 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응집체 CD 형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적 안정성을 봤고요. 이제 하나하나 또 인자들을 봅시다. 두 번째는 열적 안정성이네요. 열적 안정성은 멜팅 템퍼레처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TM 값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사실 이제 TM이라고 하는 거는 단백질에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PCR이라든지 그러니까 PCR은 뭐 DNA도 해당이 되겠고 혹은 RNA도 해당이 되겠죠. 이런 더블 스트랜드를 디내추레이션 시키는 거, 이거에도 영향을 주는 게 TM, 즉 멜팅 템퍼레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TM 값이라는 거는 입체적인 구조적인 면에서 접근할 수가 있는데, TM 이하에서는, 그러니까 멜팅 템퍼레처 이하에서는 폴드 형태를 가지고 있죠, 단백질들이. 그렇다가 TM 근처에서는 평형 상태로 존재하다가 폴드 형태, 폴디드 형태로 존재하다가 TM 값을 넘어가게 되면 대부분 다 디내추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응집 시드가 형성이 됨으로써 응집 또는 침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대표적인 메커니즘이 수소결합이 약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수성 상호작용이 붕괴가 되고 또 이후에 새로운 소수성 상호작용이 발생함으로 해서 응집이 돼서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바뀌는 게 뭐겠어요? 구조가 바뀝니다. 구조가 바뀌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능이 바뀔 수도 있고 또 결국 면역원성으로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게 큰 단점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실험실 수준에서 구매해서 쓰는 항체 혹은 단백질 같은 BSA나 오바알부민 같은 것들은 처음에 파우더 상태로 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파우더 상태로 갖고 있다가 쓸 때는 결국 물에 녹거나 이제 버퍼에 녹여서 써야 되는데, 이제 모든 양을 쓰지 않으니까 디프리저,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80도씨에다가 얼려놓거나 쓸 때는 또 상온에다가 녹여서 쓰고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복을 하다 보면은 구조가 바뀌어서 그 단백질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항체 같은 거죠. 항온을 잡으려고 웨스턴 블런 할 때 쓰려고 한 항체가 자꾸 녹였다 얼렸다 하다 보면 밴드가 안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어세이하는 키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열적 안정성을 테스트하는 키트가 있는데 이제 현관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온 거는 방금처럼 이제 TM 값에 따른 단백질 구조의 그래피틱한 스킴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결국 TM 이하에서는 제대로 폴드 형태를 갖고 있다가 TM 값 근처에서는 폴드 값과 이제 언폴드한 단백질이 평형 상태로 존재하다가 이후에 넘어가게 되면서 완벽하게 풀리고 더 지나가게 되면 다시 한번 소수성에 의해서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이게 이제 어떤 어세이 방법이냐면 플로레센트가 있는데요. 이런 형광 물질이 소수성 부분에 결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폴드가 된 상태는 어떻겠어요? 이 내부로 형광 물질들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형광 인텐시티가 존재하지 않다가 평형일 때부터는
이게 팽형 상태에 존재하니까 일부 소수성 코어가 노출이 되고 그 안으로 바인딩이 되면서 형광 인텐시티가 증가하고 마지막에 풀리게 되면은 형광이 최대로 증가할 수밖에 없죠. 이 소수성 모이티들이 다 노출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도 단백질의 열적 안정성을 볼 수 있는 게 하나의 키트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같이 보여드렸고요. 특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구조의 유닛이라고 할 수 있는 알파 헬릭스나 베타 쉿 같은 경우, 알파 헬릭스 같은 경우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조금은 마일드합니다. 가역적인 구조가 회복이 되지만 베타 쉿 같은 경우에는 두세 개가 이렇게 연관지어서 형성이 되기도 하고 그 분자의 량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다 비가역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베타쉿을 많이 갖고 있는 펩타이드 혹은 단백질의 경우에는 열적 안정성이 낮습니다. 이 점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적 안정성 이후에 더 다른 팩터인 카우트로프나 용매의 pH에 대한 안정성,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단백질의 안정성이 영향을 받는 것인데요. 기본적인 개념은 단백질은 결국 물에 녹여 있죠. 우리 몸이 일단 생물체가 갖고 있는 많은 기관들의 기본 유닛은 단백질이고, 단백질은 물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용질들 포함해서 물과 상호작용이 대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죠. 이러한 현상이 단백질 구조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물이라는 것이 수화 형태가 일어나는 거죠. 솔베이션 형태로 일어나서 소수성들은 안에 모이게 되고 이 바깥의 친수성들이 물에 노출되어서 구조를 유지하게 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무극성, 즉 소수성 장기가 모이도록 배치게 되고, 이런 소수성 물질들은 자기들끼리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을 가지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구조를 이룬다고 했고, 마치 이런 구조가 우리 리피드 나노파티클 같은 리포점, 이런 형태가 되는 게 에너지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 라는 게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런 걸 방해하는 게 이 카우트로프나 용매나 pH가 되겠죠. 유레아나 가돌리늄 클로라이드 같은 물질들은 주변에 형성된 용매화 껍질, 아까 말씀드렸죠. 용매화 껍질 수화를 대표로 예를 드시면 됩니다. 이런 소수성 존재하는 이 주변에 친수성들이 존재하는 장기가 있을 것이고, 이를 물이 둘러싸겠죠.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겠죠. 이런 용매화 껍질, 서베이션 쉘 안으로 들어가서 단백질, 소수성 단백질을 직접 결합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구조를 무너뜨리고 단백질들 간의 수소결합이나 소수성 상호작용을 불안정화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카우트로프라고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유기용매 역시 소수성이 크죠. 에탄올이라든지 IPA라든지 아세톤 같은 것들은 굉장히 무극성 혹은 소수성 용매로 알려져 있고, 이런 것들은 결국 소수성 안에 있는 소수성 물질들을 바깥으로 노출시키게 되고, 그럼으로써 다시 단백질의 구조가 디내추레이션 돼서 언폴딩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수성 물질들이 많은 단백질일수록 이런 유기용매의 혹은 카우트로프 환경에서 더 가혹한 변성 환경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팩터는 pH인데요. pH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에 노출되는 팩터가 다른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결국 가장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의 잔기가 정말 다양한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아미노산들이 다 모여서 단백질의 내차지를 갖고 있고, 이런 내차지들이 또 영향을 줘서 용해도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PI죠. PI가 뭐였어요? 아이소일렉트릭
한 pH죠. 그러니까 pH가 등정점, 그러니까 0이 되는 그때의 pH를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pI 근처에서는, 그러니까 pI 근처에 pH가 오게 되면은 이런 단백질 내부 단백질 간에, 그러니까 이런 정전기적 반발력이 약해져서 분자 간의 인력이 우세해집니다. 인력이라는 게 끌어당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그리게이트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부 극단적인 pH, 극단적이라고 하니까 뭐 완전 강산이거나 혹은 강염기 같은 이런 극단적인 pH에서는 아예 이제 pH들이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전하의 양이 굉장히 이제 극단적으로 변해서 청력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발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또 접힘 현상이 풀리게 되는 것도 일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pH 변화는 화학적인 변형 속도, 그러니까 산화, 옥시데이션 같은 뭐 이런 것 같은 현상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탈아미드화, 그러니까 이제 아민 작용기를 이제 떨어뜨리는 것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대표적인 이제 pI 값과 pH에 대해서 나타난 것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pI 값이 pH보다 작으면 음전하를 띈다는 것이고, 반대로 크게 되면, 그러니까 pH가 pH보다 낮은 환경에서는 플러스 차를 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펩타이드에 대해서 다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러한 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H, pI 값이 있고 실제로 pH가 달라짐에 따라서 차지가 어떻게 바뀐다는 그래프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pI 근처에서는 중요한 건 분자 간 인력이 우세해진다. 그래서 결국 아그로게이트가 증가해주고, 극단적인 pH에서는 오히려 더 특정 전하가 쏠림 현상에 따라서 반발력이 형성돼서 또다시 접힘 풀림 현상도 발생할 수도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인자는 시어 스트레스입니다. 시어 스트레스가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 이제 뭐 바이오 리액터 같은 것도 살짝 나왔었고, 뭐 여러 가지 정제나 제조에도 있었지만, 혹은 이제 단백질 같은 어떤 생체 제제가 특정 어떤 공간적인 곳에서 지나갈 때에 받는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기기적인 힘, 물리적인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그거죠. 제조하거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혹은 사용, 예를 들면 펌프 같은 데를 이용하거나 바이오 리액터 같은 것 튜브를 이용한다거나 혹은 실린지 같은 주사기를 이용할 때 이 안에서 누르는 이 압박감에 의해서 나갈 때 이 실린지에 통과하는 기계적인 압력에 의해서, 스트레스에 의해서 어떤 받는 힘을 시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럴 때 이제 압력은, 국소적인 압력은 구조를 충분히 변형시키기에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백질 자체를 아예 찢거나 뭉개거나 하진 않아요. 분해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시어 스트레스가 거품이나 계면을 좀 만들게 되는 현상이 많이 나고, 이런 계면에서 단백질이 흡착을 하게 됩니다. 뒤엔 다시 나오겠지만 계면이라는 게 두 가지 이상의 계가 맞닿아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물, 액체와 공기 같은 이런 계면에서 단백질, 예를 들면 소수성이고 친수성이라고 하면 단백질들이 이런 계면에서 각각의 성질에 의해서 재배치가 되고 언폴딩이 되고 또다시 새로운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새로운 응집시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주사기 사용해서 정말 많이 발생하는데요. 항체 같은 경우를 많이 사용하려고 할 때 지금 미리그램 퍼 ml 단위의 100, 200은 정말 많은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비스코시티 측면에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비스코시티가 큰 경우에는 일정한 압력을 주면서 실린지 통해서 내보낼 때 굉장히 큰 시어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어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약간의 흔들만 줘도 계면에
혹은 거품에 영향을 받아서 응집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시어 스트레스의 하나의 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주사기도 용량을 정해놓고 봤을 때 하나의 시린지를 쓰지 않아요. 만약에 고용량 이렇게 고농도를 처리해야 되는 경우에는 저용량의 시린지를 준비해서 여러 개를 맞죠. 대표적인 게 이런 시어 스트레스에 의한 단백질 변성을 막기 위해서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동결이네요. 동결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 또 중요할까요? 결국 물에 계속 관련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결이라는 거는 결국 온도가 낮아서 아이스가 형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스가 형성이 되는데 물과 어떤 단백질, 우리가 뭐 첨괄성이라는 화학에서 배웠었겠지만 순수한 물이 있고 이제 물이 존재하고 이제 단백질과 같이 있는 곳에서는 물이 먼저 얼죠. 당연히 물이 먼저 얼어서 이제 결정이 형성이 되고 이제 크리스탈라이제이션 형성이 되고 그 이후에 일정 시간에는 단백질이나 이런 성분들이 액상에 농축이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pH나 뭐 이온 강도라든지 바뀌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이후에 또 버퍼가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 되고 또 pH가 변함에 따라서 동결 과정에서 또 단백질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그러니까 시차가 발생하는 시퀀셜한 동결 현상 중에서 이런 농도가 달라지고 뭐 pH가 달라지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이제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아이스 표면에 단백질이 흡착될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흡착이 되죠. 흡착이 되게 되면은 그 구조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동결 건조를 당연히 많이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동결하고 또 녹였다고 하는 이게 녹였다 얼렸다 하는 이걸 반복하면 좋지 않겠죠. 이게 이제 당연히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동결 건조 보호제, 그러니까 사이토프로텍탄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서 이런 시차가 발생하는 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시차가 발생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단백질의 피해, 그러니까 그런 데미지를 최소화하는데 쓸 수 있는 동결 보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정확하게 매칭되는 그림은 아니긴 한데요. 이런 이제 골드 나노 파티클이라는 금 입자가 있어요. 금 나노 입자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안에 이제 단백질 같은 게 존재하게 되면은 이 금 나노 입자 표면에서부터 아이스가 형성이 되어서 단백질이 동결되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약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매칭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공간적인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좀 논문을 찾다 보니까 이런 걸 좀 가지고 왔고요. 다음의 팩터는 이제 건조입니다. 건조와 사실 같이 가는 거가 이제 동결이에요. 흔히 말해서 동결 건조라는 거는 거의 그냥 한 단어처럼 이런 바이오 의약품에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에 이제 썼던 단어처럼 프리즈 드라이라는 표현을 아예 쓰기도 하고요. 혹은 라이오필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단어는 같은 뜻을 말하고요. 건조가 또 중요한 이유는 물 분자는 결국 계속 물을 등장하는데 용매와 껍질 형상을 통해서 이 단백질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부 소수성 장기들이 다 있고 바깥에 친유성과 물들이 이렇게 쉘 형태로 보호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건조를 하게 되면 동결할 때는 또 물이 먼저 얼면서 뭐 이후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이펙트가 또 영향을 준다고 했었지만 반대로 건조할 때도 물이 제거가 먼저 되고 물이 제거되면 당연히 쉘을 싸고 있는 물이 없어지니까 이런 수소결합 같은 네트워킹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단백질의 구조를 붕괴시키는
언폴드하는 효과를 나오게 되고요. 특히 가학적인 되게 하쉬한 조건에서 건조를 시킨다거나 진공 건조 환경에서는 단백질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동결했을 때 대표적인 해결책이 이제 동결 보호제를 썼다라는 것처럼 건조에도 유리질화, 그러니까 vitrification이라는 방법을 써요. 이제 당류를 많이 씁니다. 당류를 많이 써서 고체 상태의 유리를 형성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수용성 보호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백질의 환경을 수화되어 있는 것처럼 얼려두는 역할을 만들고, 이런 대표적인 물질들, 트레할로스라든지 아니면 스크로스 같은 물질들이 대표적인 동결건조 보호제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동결과 건조는 같이 묶여서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 옆에 이제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고 실제 지금 논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단백질을 동결 건조 형태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장기간 안정화가 단백질의 기능의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노 입자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집어넣고 이 안에다가 이런 당류 같은, 똑같은 건 아니지만 당류 플러스 여러 가지 물질들을 집어넣어서 동결건조 폼에서도 굉장히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한 채로 최소화시켰을 때 그 기능성을 회복하는 연구를 제가 진행을 했고, 그 연구가 나중에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다시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동결건조를 통해서 단백질이 받는 이펙트를 최소화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7번째 팩터는 계면입니다. 앞에 있었죠. 계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그림으로 보시면 좀 편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제형입니다.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맞았던 거 보면은 액체 상태였죠. 액체 상태로 봤을 때 두 가지 계면이 존재해요. 첫 번째는 이 액체와 기체 상태, 공기가 존재하겠죠. 기체 상태가 있을 때 첫 번째 이 계면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이 용기, 고체와 이 내부에 있는 액체 간의 계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체와 액체 계면이 있고 고체, 액체 계면이 있죠. 그래서 각각에 따라서 가만히 있을 땐 상관이 없는데 뭔가의 액션이 가해졌을 때, 예를 들어서 흔들렸거나 뭔가 파이페팅이라든지 아니면 이물질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공기방울이 형성된다든지 결국엔 계면의 표면적이 증가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소수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단백질 친수성이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기체는 소수성이라고 가정하고 용기도 소수성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소수성 인터랙션들이 증가해서, 예를 들면 비극성 장기와 계면 간의 비수성 간의 결합, non aqueous phase 간의 결합,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겠죠. 이런 것들이 두 개가 다 작용을 하면서 언폴드 형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고체, 액체 계면에서는 단백질 양이 매우 적어도 특정 이 용기의 벽면에 흡착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약물의 도우지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용매 배제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좋지 않은 현상이에요. 실제 두 가지죠. 구조도 변성시킬 수 있으면서 실제 약물의 유효 농도까지 감소시키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이제 폴리솔베이트 같은 비이온성 이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를 이용해서 계면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결국 계면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뭐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라든지 이런 상호작용을 억제시켜서 단백질의 안정성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덟 번째는 화학적 안정성이네요. 지금까지 이제 물리적 안정성에 조금 더 가까웠다면 이제 화학적 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이거는 아미노산에 관련된 게 크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산화, 탈아미드와 가스분해 화학결합. 결국에는 뭔가 화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가스분해나 암화화 결합 같은 경우에는 그 결합을 끊어버리는 거죠. 케미컬 본드를 끊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암화 결합이 그 구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었고, 펩타이드도 뭐 예를 들어서 펩타이드 본드 같은 경우에도 이 결합이 너무 중요한 결합인데 이를 끊어버리면 구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거는 이제 아미노 액시드 같은 경우에 그 잔기가 여러 가지로 다르죠. 대표적인 게 메스오닌 같은 경우에도 산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생체 내에서 면역 반응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결국 무엇이냐? 항체 같은 경우에 이제 FC 영역이잖아요. FC 영역이 뭐 마크로파지라든지 여러 가지 세포들, 면역 세포들이 이 부분을 인지를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대세포들은 이걸 인지해서 먹어버린다거나 하는 것이 있고, 이제 이뮤노테라피 같은 경우에도 ADCC라고 세포를 죽이는 게 있는데, 상체가 표적세포에 결합하면 이 항체가 이 표적세포에 결합을 하면 항원에 결합하게 되면 이 T셀이나 NK 세포 같은 사멸세포가 이 항체의 FC 리전을 인지하고, 이 인지했을 때 뭐 포포린이나 같은 사이토카인을 뿜뿜뿜 내보내서 결국에는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죠. 대표적인 게 뭐 보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원리로 이 항원을 인식한 항체를 또 인지해서 용해를 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C 리전에 있는 단백질, 그러니까 아미노 액시드 장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장기가 바뀌게 되면 구조가 바뀌게 되고, 구조가 바뀌게 되면 이 항체가 인지를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원하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적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산화 반응이라든지 뭐 탈아미드 반응, 그러니까 마이너스 3가 없어지는 반응이죠. 이런 반응을 통해서도 단백질의 구조가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는 이제 침전이나 응집, 그리고 이제 피브리 형성 같은 경우네요. 어쨌든 뭔가 이렇게 뭉쳐진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죠. 침전이나 응집은 간단합니다. 침전은 용해도하고 관련된 거죠. 단백질의 농도가 용해도를 총화할 때 나타나는 가역제 현상이라서 사실은 이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가역적이지 않기 때문에 온도나 pH가 복구가 되면 다시 원래대로 구조를 형성하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침전은 조금 마이너하는 파라미터이지만 응집이 조금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은 비가역적입니다. 응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부 뭐 솔트나 뭐 pH를 바꾸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나, 이것보다는 비가역적인 반응이 훨씬 많아요. 아까처럼 pH 바뀌면 뭐 소수성이 노출이 되고, 그래서 또 다른 소수성 인터랙션에 의해서 구조가 형성이 된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형성되는 게 응집이 대부분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런 응집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은 새로운 구조를 나타내는 게 많고, 다시 이전의 구조로 들어가지 않아서 비가역적인 응집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들어서 중요한 개념이 이 피브리 포메이션이죠. 그러니까 이 피브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거는 이 구조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트럭처럴드 피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아밀로이드에 관련된 겁니다. 이 아밀로이드가 뭐에 관련돼 있어요? 알츠하이머에 관련돼 있죠. 치매를 포함하는 이제 이런 퇴행성 뇌질환에 관련된 것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아밀로이드입니다. 이게 이제 구조화됐는데, 이 구조가 대부분은 이 막대 형태나 이제 섬유 형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다란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가 반복적인 베타쉿 형태가 스티킹돼서 이런 피브릴 같은 것을 보면 그런 기본 유닛이 다 베타시트예요. 베타시트는 앞에서 이야기했었잖아요. 베타시트는 기본적으로 가역 반응이 잘 안 갑니다. 다 대부분 비가역이라고 했죠. 분자량도 크기도 하고 그 구조를 결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구조가 바뀌게 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현상이 베타시트가 훨씬 강하다고 했었고, 어쨌든 이 베타시트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이 피브릴 구조입니다. 이 피브릴 구조가 형성되는 거는 메커니즘이 역학적으로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핵 현성이 요구되기까지 그게 응집 물질이 보이지 않는 어떤 기간이 존재합니다. 그걸 이제 지연기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질환이 나타나는 게 얘가 많이 있죠. 이게 대표적인 게 치매 같은 거예요. 치매 같은 게 어느 순간 뭐 건망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갑자기 확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매 발병 기전을 한번 볼게요. 이제 피부릴 간에 너무 일접하게 관계가 있어서 한번 제가 가지고 왔는데, 치매 발병 기전은 결국의 주인공은 아밀로이드 베타입니다. 그러니까 아밀로이드가 말씀드렸듯이 섬유 구조를 나타내는 그런 대표적인 물질 중에 하나라고 했었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써요.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쓰는데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치매를 포함한 알츠하이머 병의 가장 큰 특징은 아직까지 뭐다라고 명확하진 않지만 비교적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은 나뉘어지긴 해요. 대표적인 게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축적되는 아밀로이드 플라크 형성이 됐다라는 경우가 있고, 타워 단백질이 섞여서 엉켜있는 섬유 다발 NFT 같은 게 많다, 이게 원인이다 라고 하는 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응집체가 결국에는 또 이루는 루이스 바디라는 것들이 또 관찰이 된다라는 이 세 가지가 주요 발병 기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로 볼 게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인데, 이런 모노모로 존재를 하다가 다시 이제 미스폴드가 되고 올리고모 형태가 돼요. 이런 게 아까 피블리 형성을 한다고 했고, 더 발전해서 플라크 형성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 플라크가 이 뉴런 셀들 사이사이에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이사이에 존재하게 되면 결국에는 뉴런들은 서로 신경 물질들을 교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환해 가는 이런 통로에서 방해를 하게 되는 역할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전달 물질들이 올바르게 소통이 되지 않아서 정신질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퇴행성 뇌인 질환이 되죠. 이런 신경세포들이 다 죽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아밀로이드 베타 피브릴 형성이 굉장히 큰 문제다, 이런 걸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연구했던 연구 결과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 타겟은 아밀로이드 베타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치매 쪽을 했다기보다 우리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는, 물론 이제 요즘에는 겨울에도 옛날에 4만4온이었다가 4만4 미세먼지라고 하죠. 이런 미세먼지 안에 존재하는 물질, 유기물질 중에서 대표적인 물질 카본이죠. 탄소가 정말 많거든요. 70-80% 정도 존재하는데, 도대체 이런 미세먼지에 존재하는 탄소 중에서 어떤 구조를 갖는 물질, 0차원, 2차원, 3차원 다양한 구조를 예를 들어서 분석을 했을 때 어떤 구조를 갖는 것이 도대체 베타 아밀로이드 피블리 형성에 도움을 주느냐, 영향을 주느냐로 제가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실제로 봤을 때는 1차원 혹은 소수성을 가지는 3차원 형태의 탄소 구조가 특히나 이렇게 아밀로이드 피브릴을 굉장히 많이 형성을 한다라는 것을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미세먼지 안에 존재하는 유기탄소들이
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연구를 제가 발표했었고, 어쨌든 이런 피부의 형태가 단백질의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침출물이네요. 침출물은 뭐 리처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 이스트루처블이라고 하는 E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보통 EL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제 어떤 용매나 고온 가공 조건에서 용기에서 추출될 수 있는 물질을 말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제형 보관 조건에서 용출돼서 제재 안으로 들어오는 물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물질이에요. 이물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공마개 혹은 오일이나 플라스틱 같은 이런 물질들이 이물질인데 얘들이 뭐랑 반응해요? 제재와 반응하는 거죠. 단백질하고 반응을 해서 구조를 바꿔버리는다. 그렇게 되면 독성이나 면역활성을 유발하고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황체 같은 경우에도 잘못 사용해서 또 다른 약물 항체를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의약품 평가에서는 이 두 가지 EL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10가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파라미터가 물리적 구조 변성이 있었고 화학적인 게 있었죠. 그래서 총 10가지 정도 우리가 같이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챕터인 뭐 제형화와 제재에 관련돼서 알아보기 전에 예상 문제 한번 보고 가려고 제가 넣어봤고요. 한번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백질 제형에서 pH가 증가나 감소할 때, 그러니까 pH가 있을 때, 변화할 때 단백질이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라는 문제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pH 변화는 단백질의 내차지를 변화시킨다. PL이 아닙니다. PI입니다. 아이소 일렉트릭 포인트. 전하가 0이 되는 pH 값. 이 PI 근처에서는 청력에 따른 단백질의 응집 위험이 증가한다. 자, 세 번째는 탈아미도화가 증가할 수 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pH 변화는 단백질 구조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 자, 어느 것이 맞을까요? 풀어보셨나요? 네, 답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챕터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